만삭인 인연을 산에 버리고 오라. 시아버지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눈발이 내리는 산속, 진통을 참으며 버려진 나. 하지만 마차가 사라지자마자 냉정하게 일어나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송대감. 내가 준비한 복수가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송가의 며느리 연옥이었습니다. 조선 최고 권문세가 송대감의 집안에 시집온 지 3년째 만삭인 제 몸은 무겁고 힘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한 설렘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보지 않았고 하인들의 시선도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습니다. 송대감은 평소처럼 점심상을 받고 계셨지만 그 표정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연옥아, 이리 와 보거라. 시아버지의 부름에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부터 너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다. 갑작스런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말 그대로다. 내가 낳을 아이는 송가의 핏줄이 아니니까. 시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장판서 아버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계획이 있었거든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척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그럼 아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송대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더욱 안 된다. 송대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에게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무슨 용서? 내가 한 짓을 생각해 보거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요? 시아버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느냐? 내 친정아비 장판서의 속셈을 말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송대감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건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드디어 친정에서 준비한 계획을 실행할 때가 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절망한 며느리를 연기하며 방을 나왔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제 짐을 꾸려놓고 있었고 가마꾼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으니 산으로 간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가마에 올랐습니다. 만삭인 몸으로는 힘든 여행이 될 터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식적인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뱃속의 아이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조금만 참거라.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가마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도 차가워졌습니다. 여기서 내려라. 가마꾼의 말에 따라 저는 눈 덮인 산길에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마지막까지 저는 애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마꾼들은 냉정하게 등을 돌렸고 송대감의 마차도 멀어져 갔습니다. 마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비로소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눈을 털어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송대감.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곳에서 저의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인들의 시선이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피하는 듯 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친정 아버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신 그 날이 드디어 온 것일까요? 만삭인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지만 평소 정겨웠던 안악들마저 저를 멀리했습니다. 오늘 뭔가 이상해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안채로 돌아왔을 때 송대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긴장감이 올라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그 순간이 온 것이니까요. 시아버지의 사랑채는 평소보다 더욱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송대감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앉아라. 짧고 차가운 명령에 따라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송대감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어떤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친정아비가 무엇을 노리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갑작스런 말에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다고 하느냐. 장판서의 속셈을 말이다. 송대감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송대감이 이미 친정의 계획을 눈치챘다는 것을. 하지만 이건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내 배 속의 아이는 송가의 핏줄이 아니다. 송대감의 말은 마치 천둥벼락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배를 감쌌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히 입 다물어라. 이미 모든 것을 확인했다. 송대감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친정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다. 편지를 던져주며 송대감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놀라고 당황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편지 역시 친정에서 일부러 송대감이 발견하도록 만든 것이었거든요. 대감마님, 정말 억울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저는 애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송가의 핏줄입니다. 거짓말 말라. 내 친정아비의 계획이 뻔히 보이지 않느냐. 송대감은 일어나서 방 안을 거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장판서가 나를 엿먹이려고 딸을 보낸 것이구나. 아닙니다.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송대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정말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만하라.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 송대감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마지막까지 애원하는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아이라도 생각해 주십시오. 그 아이 때문에 더욱 안 된다. 송대감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송가의 대를 더럽힐 수는 없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하거라. 송대감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절망에 빠진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미리 준비해둔 계획들을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산속에 숨겨둔 물건들, 도와줄 사람들, 그리고 송가를 무너뜨릴 증거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는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이미 제 물건들을 보따리에 대충 담아 놓았고 가마꾼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나오시오. 재촉하는 목소리에 저는 마지막으로 살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3년 동안 지냈던 이곳에는 많은 추억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이죠. 만삭인 몸을 이끌고 가마에 올랐을 때 배 속의 아이가 움직였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조금만 더 견뎌다오. 속으로 중얼거리며 저는 가마 문을 닫았습니다. 가마꾼들은 말없이 가마를 들어 올렸고 우리는 송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송대감이 사랑채 창가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 속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마는 점점 인적이 드문 산길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길을 지나갔지만 곧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앙상하게 뻗어 있고 바위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가마꾼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산길을 올라갔을 뿐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바람이 가마 틈새로 들어와 몸을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친정에서 미리 알려준 그 장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배 속의 아이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곧 태어날 이 아이가 저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가마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시오. 가마꾼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온통 눈으로 덮인 산 중턱이었습니다. 사방은 하얗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저는 마지막까지 애원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마꾼들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송대감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만삭인 몸으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던져주고 가마꾼들은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해는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 중턱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친정 아버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그 표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위 3개가 삼각형을 이루는 곳에서 동쪽으로 100걸음. 그곳에 오래된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저는 침착하게 걸음을 세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98, 99 배. 정확히 100걸음째의 커다란 소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 뿌리 아래 돌들 사이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손으로 눈을 치우고 돌들을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만삭인 몸으로는 힘든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두터운 옷가지들과 따뜻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은 버틸 수 있을 만큼의 걸량과 약재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정 아버님의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연호가,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우리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구나. 편지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송대감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 그의 과거에는 큰 비밀이 숨어 있다. 먼저 산 아래 폐가에서 몸조리를 하거라. 그곳에 김산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김산은 친정에서 저를 돌봐주던 충직한 하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해야 한다. 편지를 읽을수록 친정의 치밀한 준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 맨 아래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대감이 20년 전에 저질렀던 일을 증명할 증거들을 확보해 두었다. 그때 죽었다고 알려진 박진사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다. 이 말은 송가의 재산이 모두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면 송대감은 물론 송가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저는 편지를 품에 깊숙이 감추고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두터운 속옷을 입고 나니 몸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산 아래 폐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만삭인 몸으로는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습니다. 보따리를 등에 지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몰아쳤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친정에서 준비한 완벽한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산을 내려가는 길은 험했지만 친정에서 알려준 길을 따라가니 폐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와집이었지만 비바람을 맞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누군가 준비를 해둔 흔적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이불과 베개가 놓여 있고 아궁이에는 장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김산의 솜씨였습니다. 하지만 김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기다리다가 다른 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불을 지피고 몸을 녹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배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드디어 해산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진통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복수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아가야, 힘내거라. 엄마도 힘낼 테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으악,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깨끗이 씻겨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구나, 우리 아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가 생겼습니다. 송가에 대한 복수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의 미래가 더 소중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김산이 나타났습니다. 아가씨.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에 저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김사나. 오랜만에 보는 친정 사람이라 눈물이 났습니다. 김사는 40대 중반의 충직한 하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를 돌봐준 사람이었습니다. 무사히 해산하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김사는 제가 혼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님의 계획대로 해야겠어요. 저는 김산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몸조리를 하고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새로운 신분으로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송대감의 약점을 찾아 하나씩 공략해야 해요. 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가씨만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진짜 복수가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폐가에서 지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김산이 가져온 음식과 약재 덕분에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이가 자꾸 보채서 걱정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젖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김산아, 이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약방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산 속에 약방이 있을이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폐가 문 앞에서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을 열어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승려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아미타불, 이곳에 병든 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승려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근처 암자의 해정 스님이라고 합니다. 김산과 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일까요? 해정 스님은 아이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갓난아이들에게 흔한 증상입니다. 스님은 품에서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이 약을 우려서 조금씩 먹이면 금세 나을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약을 먹인 후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곳을 아셨나요? 실은 장판서 어른께서 부탁하신 일입니다. 혜정 스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친정 아버님께서 이곳까지 계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스님은 며칠 더 머물며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아이는 매우 특별한 아이입니다. 스님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이 떠난 후 며칠 뒤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약방을 하는 5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혹시 연옥 아가씨십니까? 그런데 누구시길래? 저는 산 아래서 약방을 하는 정약사라고 합니다. 정약사도 친정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장판서 어른께서 당부하신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가져온 것은 앞으로 필요할 각종 약재들과 아이 용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송대감의 과거를 증명할 중요한 문서들입니다. 정약사가 건네준 서류들을 보니 송대감의 숨겨진 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전 박진사 가문을 몰락시킨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때가 되면
이 증거들로 송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확신했습니다. 친정에서 준비한 이 완벽한 계획이라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아이가 석 달이 되자 드디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김산이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신분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과부 행상 김연화가 되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연화씨,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김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머리 모양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혼 여성의 상징인 얹은 머리를 풀고 과부들이 하는 소박한 쪽진 머리로 바꾸었습니다. 옷도 화려했던 비단 치마 저고리 대신 소박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목소리와 말투도 바꿔야 해요. 평소 교양 있는 양반과 며느리의 말투 대신 서민들이 쓰는 투박한 말투를 연습했습니다. 며칠간의 연습 끝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 김연화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송가 주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작은 보따리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바늘실 사세요. 좋은 바늘실 있어요. 목청껏 소리치며 물건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과부 행상에게 동정심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참 어려우시겠어요. 남편 잃고 혼자 아이 키우려면 얼마나 힘드실까. 사람들의 동정 덕분에 물건도 잘 팔렸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송대감 댁에 무슨 일이 있나 봐요. 맞아요. 며느리를 내쫓았다면서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사람들은 제가 바로 그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송가에 직접 물건을 팔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실 바꿔 드려요. 바늘도 있어요. 송가 대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하인들이 나와서 저를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 덕분이었습니다. 어디서 온 행상이냐? 멀리서 왔습니다. 좋은 물건들 있어요. 하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송가의 근황을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대감마님 기분이 어떠신가요? 글쎄, 며느리 일로 많이 상심하고 계셔. 아들 도련님은 어떠세요? 진우 도련님도 많이 풀이 죽어 계셔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정보를 모았습니다. 송진우가 제 소식을 궁금해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정보 수집으로 송가의 약점을 하나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송대감이 관청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상업 활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보름날이면 송가의 정체불명의 상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김사나, 저 상인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알아봐야겠어. 이미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들은 밀수업자들입니다. 김산의 말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송대감이 관직을 이용해서 밀수업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잡을 수 있을까? 보름날 밤에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름날 밤, 저희는 송가 뒷담 너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한밤중에 수상한 상인들이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나르는 것은 명백히 밀수품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비단과 도자기, 그리고 금은보화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송대감이 직접 나와서 상인들과 거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은 물건들이군. 대감마님 덕분입니다. 관청 검문을 피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관리가 이런 짓을 하다니. 이번 달 분배금은 얼마나 됩니까? 평소보다 많이 벌었으니 대감마님 목도 늘어날 것입니다. 송대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큰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청에서 의심하지는 않겠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김산이 옆에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송대감의 첫 번째 약점을 확실히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가의 하인으로 들어가서 직접 증거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마침 송가에서 새 하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위험합니다. 김산이 만류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수룩한 하녀로 변장했습니다. 머리는 더욱 수수하게 빗고 옷도 남루한 것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요. 송가 관리인 앞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왔냐? 멀리 시골에서 왔습니다. 일은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관리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와서 일해라. 이렇게 해서 저는 송가의 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안에서 직접 송대감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송가 하인으로 들어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매일 청소와 빨래를 하며 송가의 내부 사정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송대감의 서재에서 밀수 거래의 장부를 본 것이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비밀 서랍 속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래 날짜, 물품 내용, 분배 금액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 밤에 김산을 만나 그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용할지가 문제네요. 김산의 말이 맞았습니다. 단순히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송대감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무마시킬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먼저 밀수업자들부터 잡아야 해요.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밀수업자들을 관청에 신고해서 송대감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박수령을 찾아갔습니다. 박수령은 의로운 관리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령님, 급히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밀수업자들이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흘렸습니다. 송대감의 이름은 아직 거론하지 않고 밀수업자들의 거래만 알렸습니다. 정말이냐?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느냐? 시장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박수령은 즉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며칠 후 밀수업자들이 일망타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밀수업자들이 잡히자 송대감이 크게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송대감은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하녀인 척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수령이 송가에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송대감을 뵙고 싶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저도 다른 하인들과 함께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송대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근 잡힌 밀수업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박수령의 말에 송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권력자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송대감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수령은 의심의 눈빛으로 송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자세히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박수령이 돌아간 후 송대감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누가 밀고를 한 거냐? 첫 번째 타격이 성공한 것입니다. 박수령의 방문 이후 송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송대감은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 하나하나 불러서 신문을 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특히 의심했습니다. 저도 곧 들킬 위험이 커졌습니다. 모든 하인들의 신원을 다시 조사하라. 송대감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송가에 머물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한 여인이 저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혹시 김연화 씨 맞나요? 낯선 여인의 말에 저는 경계심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시길래? 저는 월화라고 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월화는 30대 초반의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사실 저는 기방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화의 고백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진짜 정체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박수령님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화는 겉으로는 기생이지만 실제로는 관청의 밀정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 그녀의 임무였습니다. 연화 씨가 송대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박수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수령이 이미 저의 정체를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일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월화의 제안에 저는 고민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간의 신중한 검토 끝에 월화와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정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송대감이 20년 전에 저지른 일의 증인이 아직 살아있어요. 정말입니까? 박진사의 아들 박민호가 지금 중국에 숨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두 죽었다고 알려진 박진사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 살아있다니. 하지만 어떻게 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미 연락을 취했어요. 곧 조선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월화의 정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분이 돌아오면 송대감의 과거를 모두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박민호의 증언만 있으면 20년 전 박진사 가문을 몰락시킨 송대감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송대감도 이미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월화의 경고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어요. 이제 진짜 결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조선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송대감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하인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김사나, 이제 진짜 모습을 드러낼 거야. 아가씨,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어.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석 달 된 아이를 품에 안고 당당하게 송가로 돌아가기로. 하지만 이번에는 쫓겨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복수하는 여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월화가 준비해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비단은 아니지만 품이 있는 저고리와 치마였습니다. 머리도 다시 귀여운 여성의 얹은 머리로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송가 며느리 연옥이 아닌 새로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강하고 당당한 복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송가 대문 앞에 섰을 때 문지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송가 며느리 연옥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쫓겨나신.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대문을 당당히 통과했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반가워했습니다. 연옥 아가씨. 저를 좋아했던 하인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곧 송대감이 나타날 것이라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감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하인이 급히 사랑채로 뛰어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를 더욱 꽉 안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잠시 후 송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제가 왜 여기 오면 안 됩니까?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내쫓았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보세요. 아이를 송대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송가의 핏줄이라는 증거입니다. 송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대감, 2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송대감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박진사님 일 말입니다. 너는 도대체 곧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송대감과의 대결 직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송진우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연호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우 오라버님.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한번 보자. 송진우는 제 품의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맞느냐? 의심하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송진우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때 아버지를 속여야 했다. 송진우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사실 나도 아버지의 비리를 알고 있었다. 송진우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연옥, 내가 필요했던 거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친정 장판서와 이미 연락을 취했다. 이 말에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내가 쫓겨난 후 모든 것을 깨달았어. 송진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연호가.
그때 널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함께 아버지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송진우가 정말 제 편이었다는 것일까요? 증거는 있으신가요? 있다. 송진우는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비리 기록이 여기 있어. 제가 찾지 못했던 더 중요한 증거들이었습니다. 20년 전 박진사 가문을 해친 것도 모두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버지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이 있거든. 송진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겠지만 이제 그것이 독이 되었어. 저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박진사 가문 몰락의 전말, 밀수업자들과의 거래 내역, 뇌물수수 기록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 송진우의 말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친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이니까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이야. 송진우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동맹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박민호가 중국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월화의 연락을 받고 관청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박진사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박민호는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세월의 풍상을 겪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송대감이 저희 가문에게 한 일을 모두 증언하겠습니다. 박수령 앞에서 박민호는 차분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송대감은 우리 아버지를 모함했습니다. 무고한 죄명을 씌워 재산을 빼앗고 가족을 흩어놓았습니다. 저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박민호의 증언에 박수령도 크게 놀랐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박민호는 낡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놀라운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송대감이 직접 쓴 협박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뇌물을 주고받은 증거입니다. 박수령이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이때 송진우가 나타나서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것들은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기록들입니다. 모든 불법 행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수령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결심했습니다. 즉시 송대감을 체포하겠습니다. 연옥 씨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송가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송대감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의 범죄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송가에 도착했을 때 송대감은 이미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대감. 박수령의 호명에 송대감이 돌아보았습니다. 체포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출된 상황에서 송대감의 항변은 무력했습니다. 20년 전 박진사 가문을 해친 일부터 최근의 밀수까지 모든 죄가 밝혀졌습니다. 송대감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증거가 어디 있다는 거냐?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사님의 아들도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박민호가 나타나자 송대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박민호, 내가 살아있었다니. 네, 살아있습니다. 당신의 죄를 증언하기 위해서요. 마침내 20년 묵은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송대감은 결국 모든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대감이 체포된 후 송가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연호가, 송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송대감은 비록 악한 일을 했지만 송진우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였거든요. 진우 오라버님 마음이 어떠신지 알겠어요. 저는 송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송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친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마음이 편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송진우를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감옥에 있던 송대감이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면회를 가보겠습니다. 송진우의 말에 저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송대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세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송진우가 부르자 송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야, 아버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송대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다. 송대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연호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송대감은 계속 사죄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 집 며느리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 아이도 진짜 송가의 핏줄이고.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으로 사죄하고 있으니까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그 아이만은 잘 키워다오. 송대감은 제 품의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송가의 마지막 희망이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용서할 때가 왔다는 것을. 대감마니. 저는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송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연호가. 이때 박민호도 나타났습니다.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박민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20년간 미워했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드디어 모든 원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송가의 재산은 대부분 박민호에게 돌려주었고 송진우와 저는 작은 집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만의 가정을 꾸려보자. 송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연호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었거든요. 아이도 날이 갈수록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의젓하네. 송진우가 아이를 안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친정 아버님께서도 자주 찾아와 주셨습니다.
잘했다, 연호가. 장판서 아버님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도 실현하고 진정한 사랑도 찾았구나. 모두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의지와 용기 덕분이야. 아버님의 칭찬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송대감은 어떻게 되었나요? 병이 깊어져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더구나. 한 번 더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면회에서 송대감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연호가 정말 고맙다. 네. 너 덕분에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 이제 마음이 편하다. 며칠 후 송대감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송진우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편히 쉬세요. 송진우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아이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송진우는 작은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네 안악들과 함께 바느질 일을 하며 살림에 보탰습니다. 연호가. 어느 봄날 송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째도 가져볼까? 정말요? 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딸이면 좋겠어요. 그래, 예쁜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마당에서 아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아가야, 곧 동생이 생길지도 몰라. 아이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때 문득 지난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눈 덮인 산에서 홀로 아이를 낳던 그 힘든 시절.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해요. 저는 송진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독 및 댓글 유도 엔딩 멘트. 지금까지 눈 덮인 산에 버려진 만상 며느리 연옥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수와 미움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용서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보셨죠. 여러분은 연옥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조선시대 야담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